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패널 토의 좌장을 맡은 범부처 전직 의료기 사업단 김범민 단장입니다. 지금부터 디지털 치료기기 사업화 및 글로벌화를 주제로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패널 토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 관심을 갖고 행사장에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과 온라인을 통해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패널 토의에 참여하신 분들을 한 분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 의료기기과 디지털 헬스기기 TF팀 강영규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의료기술등재부의 장준호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산업본부 신채민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세게 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의료원 예방의학교실 신재영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서울병원 디지털치료연구센터 전홍진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양대학교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 김형숙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 치료기기는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우울증, 치매, ADHD 등 정신건강 분야, 약물 중독과 게임 중독 등 치료 분야,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여 또 하나의 치료 옵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새로운 디지털 치료기기 관련 시장을 형성하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규제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치료기기의 사업화 및 글로벌화를 위해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오늘 발표해 주신 강영규 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약처는 2020년 8월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전향적으로 인증 기준과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5건의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하셨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 시점에서 5건의 임상 시험이 완료되어 인허가를 추진할 경우에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식약처의 지원 방안이 혹시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그 디지털 치료기기 지금 5건의 지금 임상 승인을 저희가 이제 해줬는데 인허가 시에 지금 걱정되는 문제점은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딱히 이렇게 떠오르지는 않고요. 핵심적인 거는 이제 그런 임상 시험을 통해서 결과가 좋아야 되겠죠. 임상 결과가 이 제품에 대한 유효성이 어떻게 확보가 잘 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끈이기 때문에 임상 시험대로 잘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결과가 또 만족스럽다 그러면 인허가 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가 그 의료기기 이제 허가를 전체적인 주기에서 봤을 때 지금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식약처하고 잘 얘기를 해가지고 의료기기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조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허가 임상 또 이제 그게 의료기기로서 이제 국내에서 임상을 할 때 이제 임상에 대한 어떤 시험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도 약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이제 이런 그 임상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유효성이 입증돼서 허가 나가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판단되지만 실제로 이런 제품들이 시장에 나가서 그럼 지속적으로 어떤 성능 관리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런 그 성능 관리를 어떤 식으로 또 잘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제품들 허가 이후에 실제 환경에서의 어떤 임상적인 또 효과도 또 볼 필요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나가면서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느냐 이제 그게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허가 이후에 이제 발생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럼 우리 제품이 시장에서 써서 이제 성능 개선을 할 때 그러면 성능 개선을 하면서 허가를 계속 이제 변경을 할 경우가 생기는데 그럼 성능 변경할 때마다 계속 식약처에서 임상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이 계속 입증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부분도 아마 허가 이후에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지금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자 분들은 저희 식약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내년 3월 출범 예정인 디지털 헬스 규제 지원과가 지금 식약처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신설된 사전 상담과를 통해서 또 그 지금 초기 단계 어떤 단계이든지 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의료기기냐 아니면 헬스기기냐 그 웰리스기기냐 어떤 스테이지를 통해서 사업화까지 가느냐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식약처에서 제공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연구자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채민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약처에서 승인한 5건의 임상시험 계획과 관련해서 신의료기술 평가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기업이 임상시험 단계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걸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해당 임상시험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뭔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연구원이 어떤 제안을 해주실 수 있을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채민입니다. 예, 단장님께서 주신 두 가지 질문 이제 같이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는 허가가 아니라 보험 등재를 위해서 보편적인 진료 환경에서의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을 설계하실 때 샴군과 대조를 해서 임상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라 기존에 등재된 의료기술과 비교를 해서 임상 연구를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업협력팀에서 임상시험 설계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사한 기술은 어떤 것이고 어떤 유효성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고 어떤 기술과 비교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자세하게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자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연구원에는 1544분의 임상 전문가 풀이 있습니다. 각 학회에서 추천받으신 전문가 분이고 관련한 기술과 관련된 임상과뿐만 아니라 방법론 전문가 교수님들도 다 포함시켜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요. 이 교수님들은 나중에 추후에 신의료기술 평가할 때 소위원회에 또 이제 소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셔서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선을 보이시는 그런 무대도 될 수도 있고 양질의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네카에 오셔갖고 이런 서비스를 받으셔야지 나중에 또 통과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또 길라잡이 서비스라는 또 국내 기술만 또 엄선해서 이렇게 지원해드리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채인 본부장님하고 이제 여러 번 만나 뵈어서 이제 관련 내용을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임상 시험이 신의료기술 평가를 위해서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형태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형태의 임상 시험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 기준에 아직 부합하지 못하는 임상을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카에 상담 창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저희 사업단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R&D 초기 단계부터 이런 내용들이 파악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내용들이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준호 부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다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마찬가지로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는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보험 수가 체계에 편입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좀 불분명합니다. 디지털 치료기기 제품의 인허가가 완료되어 보험 등재를 진행할 때 가장 이슈가 예상되는 부분이 무엇이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지원 방안이나 제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까 그 1차 세션에서도 저희 보험급여과 이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품별 평가가 좀 필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임시 등재와 정식 등재가 좀 나눠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가장 네카에 이제 그 신채민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사실 좀 결을 같이 하는데요. 오늘 사실 논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제 근거에 대한 얘기가 일단은 가장 우선인 것 같고요. 그래서 환자의 편익을 이제 입증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사실 저희가 한편으로 또 그 외에 기대하는 거는 아무래도 개발 비용이나 이런 게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제 한계 비용이 낮고 그러면서 어떤 건강보험 전체적인 비용 면에서도 좀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RWE라는 차원에서의 뭔가 수집이 좀 더 용이하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면, 이 모니터링하고 이런 게 용이하다라면 그런 입증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이런 거가 디자인이 이제 있을 수 있고, 거기서 보인다면 좀 더 보험 등재에 향후 정식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보험 등재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절차로 될 것이고, 어느 정도의 수가를 만약에 가져간다면 가져갈 수 있고, 거기서 임상 수준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뭘 입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이제 제시를 해야 되니까요. 오늘 이제 아마 과장님께서 이제 대략적인, 저희가 만약에 아직은 또 시기상조이긴 합니다. 사실은 실제 임상이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지 아직은 저희도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그런 논의가 계속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사실 우려점으로 되는 것도 몇 가지 좀 있는데, 그거는 혹시 시간이 좀 이따 되면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세션이 좀 있으시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되긴 하는데 말씀해 주세요. 먼저 가장 첫 번째는 저희가 아까 뭐 치료적 위치라고 했던 부분, 이게 아무래도 비교 자체가 현행 우리가 쓰고 있는 치료를 원래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했을 때 어떨까. 이 디지털 치료의 장점은 능동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자 행태가 변화되면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 효과가 지속될까.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제 연구 자체에서 처음에 이제 허가를 받거나 이럴 때는 아무래도 최소한의 절대적 효과를 입증해서 가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랬을 때 장기적인 이게 끊었을 때 효과가 있을 건지, 아니면 또 반복 사용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의료진의 개입은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여부, 그리고 바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병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병행을 하는 건지, 이 부분도 분명히 좀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어떤 나중에 보험 기준이나 이런 적용할 때 이제 또 그게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자의 어쨌든 사용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사용에서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효과와 비용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환자가 사용했을 때 이게 잘 나오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게 형평성, 이 건강보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건데, 이 디지털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어떤 디지털에 대한 이해도나 연령,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질환에 특정돼서 이제 잘 사용할 군이 나올 거라서, 사실 그 부분은 먼 미래에 가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겠지만 초창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우려되긴 합니다. 약간 급여 기준이나 이런 걸 설정할 때 그게 반영돼야 될 것인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가장 많이 논의가 되는 건 개발 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의가 많은데, 아까 김영수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표준 진료 이 플랫폼 시스템 같은, 그리고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도 앞으로는 좀 논의가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처방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을 하고 자료가 들어오고, 의료진은 그거를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EMR로 어떻게 연결된다라면 사실은 가장 쓸 거고요.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된다라면 잘 안 쓸 거거든요. 그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같이 분명히 좀 고민이 앞으로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사실은 그 식약처 등재된 게 작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안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AI 의료기기도 있고요, 일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도 있고요, 디지털 치료기기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 보험 등재까지 간 그 케이스가 많지 않아 가지고 다들 지금 그 어려워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받은 인상으로는 비용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디지털 치료기기가 다른 어떤 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보다는 조금 더 보험 등재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논의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걸 최종 보험 등재까지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업화의 가장 그래도 보편적인 루트는 이제 보험 등재이기 때문에 그 형태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정말 많은 규제 기관들과 그다음에 전문가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이런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션 2에서 이제 발표를 해주신 신재용 교수님, 전홍진 센터장님, 그다음에 김영숙 센터장님께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표적인 과제를 수행하고 계신데요. 디지털 치료기기 실증 및 상용화 지원과 관련된 21년도 성과와 또 학교나 병원에 계신 입장에서 기업들과의 이제 협업 중 가장 좀 힘든 일이 어떤 게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영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과제는 좀 다른 두 과제와 다르게 뭐 제품을 총괄해서 만들지는 않고 5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의 애로사항 같은 거를 좀 해결해 드리는 창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되게 운이 좋게 저희 R&D에 참여하신 기업들은 이제 전홍진 교수님 같이 훌륭하신 분들이 같이 계셔서 저도 사실 많이 배우고 있어서 되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품 개발 단계와 제품 후 상용화 단계에서 조금 기업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는 유저에 얼마나 프렌들리하게 쓸지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합니다. 게임 회사가 대표적으로 유저가 얼마나 여기에 인게이지먼트 되고 그래서 얼마나 리텐션이 될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런 디지털 테라퓨틱스 앱들이 FDA에 보고하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중에 하나가 리텐션 레이트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고도화, 즉 리워드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제공을 해서 유저들이 즐겁게 써서 빠져나가지 않고 8주나 12주를 다 완수하게 할 거냐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논의를 내부적으로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상용화를 위한 임상시험 단계에서 모든 기업들이 좀 대규모 임상을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R&D 비용을 받아서 진행을 하지만 임상시험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외국처럼 1000명을 하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내 환경에서. 그래서 근데 아까 이제 네카 신채민 본부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그러면 우리나라 환경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처음부터 네카나 식약처나 심평원과 조금 찾아가면서 팁을 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좀 전향적이지가 못하고 먼저 내 얘기를 하면 규제가 생길 것 같아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좀 최대한 좀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가 나오면 빨리 심평원이든 식약처든 네카든 찾아뵙고 좀 어떻게 나갈지에 전략적인 상의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홍진 센터장님부터. 예.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아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업들과의 협업에 대한 건데요. 제가 스타트업 대표들하고 같이 좀 맥주도 한잔 하고 여러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도 만나봤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회사는 수익을 좀 빨리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년 이상은 기다리기 힘들다. 그런데 이제 4년 5년 임상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이제 좀 어렵다고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디지털 치료제의 특징이 만들고 나서도 좀 이렇게 리바이스를 계속 해야 되는데 실제 그리고 환자들이 써봐야지 그 피드백을 받고 그걸 가지고 또 좀 고치고 이렇게 하는 이 쌍방향적인 개발이 필요한데 이제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스타트업에서 원하는 거는 일단 좀 환자가 100% 돈을 내는 거는 조금 쉽게 쓸 수 있게 해가지고 피드백을 받아서 완제품을 좀 만들 수 있게 그 다음에 좀 대규모 임상을 해서 이거를 실제 허가를 받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조금 이렇게 주저주저 하게 됩니다. 전부 다. 그리고 대기업은 리스크가 뭐냐면 위에 대표이사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대표이사 바뀌었는데 그거 없었던 일로 하자 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하는 얘기는 그 돈이 되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4년, 5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지. 그리고 스타트업 대표 만나 보니까 지금 투자를 받아서 겨우 월급을 주고 있대요. 계속 투자를 받아서 월급을 주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수익은 안 나고 있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가 환자에 대한 안정성과 입증도 중요하고 이게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려면 또 수익이 나야 되고 요 면에서 디지털 치료기기가 비교적 안전하다면은 조금 더 환자가 직접 돈을 내고 그냥 사용하는 거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 일단 좀 쓰게 해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혁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저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법이나 뭐 규제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진행하면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협업을 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신재민 교수님도 그렇고 전홍준 교수님도 그렇고 말씀하시지만 기업하고 이렇게 연구자 그다음에 그 병원에 있는 임상 팀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유기적으로 그 협업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중요한 건 협업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저 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 그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일단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협력해야 할지, 내가 기업에 있는 것들을 어떤 거를 비즈니스로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잘하고는 있지만 이곳에서는 그것을 굳이 안 해도 될 건지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융합 연구라는 그런 명분과 이름이 연구자들과 수년간 지속이 되었지만 어떤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협력을 하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전주기 사업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기업들을 좀 뭐 피칭이라 그러면 좀 웃기지만 그런 기업들이 무엇을 하는지 좀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진행을 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심지어는 이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아무것도 우리는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성공을 하는 지름길이 문제를 생기게 하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야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의 그런 논의와 그 다음에 행동이 이제 뒤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제가 이번 기회를 빌어서 굉장히 말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기기라는 분야가 품목이 정말 다양합니다.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나오는 언맷 니즈 때문에 발생하는 수만 개의 새로운 시장들이 지금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되고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의 트렌드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여러 가지 기기들 그중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틈새 시장이 상당히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그 품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하거나 이제 기존에 이제 다른 기업들이 이제 의료기기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스타트업하는 그 기업들이 발견하기에는 아까 전은진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기간도 너무 길고 임상이나 여러 가지 규제에 관련된 것들도 예상 못하고서 뛰어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 잘 모아서 이분들이 포텐셜이 있는 분들은 옥석을 가려야겠지만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루트들 그런 케이스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좀 이런 논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 세 분 교수님께 다시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 과제가 큰 대형 과제인데 이제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세계 과제 센터 사이에서 어떤 협력 체계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현재 그런 노력들이 있는지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슈들을 이제 발굴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어떤 탈출구들을 이제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재영 교수님부터 여쭤볼까요? 네, 협업하라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플랫폼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업 지원해드리는 기업이 제품을 완성을 하면 또는 완성 과정에서 김영숙 센터장님께서 지금 만드시는 그런 비대면 정신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사용성 연구라든지 그 전 단계의 연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전홍진 센터장님이 갖고 계신 그런 전문적인 전문 집단 내지는 그런 기업 육성해 줄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저희 의견도 중요하지만 세컨 오피니언을 이제 구해 본다든지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범부처가 왜 중요하냐?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그게 이제 제가 받은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헬스케어는 대표적인 규제의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규제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을 했을 때에 저희는 이제 부러진다고 얘기하는데 끝까지 과제물이 나오지 못하고 이제 부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자리 그리고 저희 같이 이제 사업을 주신 기관들끼리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제가 생각되는 부분은 범부처에서 그러니까 제일 이제 기업들이 원하는 게 수가 어떤 상용화 이건데 사실 우리나라 수가를 받는다는 게 정말 상상 이상으로의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드는 비용 이기 때문에 R&D에서 프로덕트 식약처에서 인허가를 받은 이후부터 수가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머추레이션 피리어드까지를 혁신 기술도 좋고 신의료도 좋고 태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 응급의료 기금이나 건강증진 기금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설사 그 기준에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게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좀 범부처에서 거버닝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저는 사실은 세 개 사업단에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관여하고 또 코멘트도 하고 실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세브란스에서 하는 그 사업단은 다양한 주제별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 또 스타트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어떤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질환별로 그런 게 있고 저희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고 실제 언맨니드하고 임상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또 김영수 센터장님은 주로 우울증에 포커스해가지고 실제 사업화를 큰 대기업들하고 또 연결해서 하고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하나로 이렇게 자주 보면서 하나의 어떤 팀을 만들면은 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오늘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실 거고 또 인허가라든지 이런 데도 식약처라든지 네카라든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실무자분들을 하고도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은 저희가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서로 한번 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4차 산업 시대에도 이제 깊숙이 들어와 있고 가장 핵심은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플랫폼의 기본은 연결이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이건 연구자건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하는 게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저희 연구팀에서는 일단 플랫폼 시스템 과기부가 이제 아무래도 주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멀티 유즈로 활용될 수 있는 게 지금 컨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신재용 교수님의 연구팀 그다음에 우리 전 교수님의 연구팀 또는 저희가 모르는 관련된 그런 많은 어떤 디지털 의료기기 관련된 그런 업체나 연구자들이 이쪽에 그 플랫폼에서 마켓을 형성하지 않으면 결국은 선순환 구조의 모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거를 정리를 해서 결국은 그런 플랫폼을 활용하시고 그쪽에 다 올라타서
예, 기회를 놓치시지 않고 예, 우리가 저부터 먼저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오늘 포럼이 맨 처음에 기획이 된 취지가요. 지금 식약처에서 이제 이정림 부장님께서 이제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의료기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아까 이제 김태현 본부장님께서 9가지 플랫폼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운영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플랫폼에 우리 이제 새로 이제 그 각 부처에서 하고 계시는 이제 그 디지털 치료기 관련된 R&D도 좀 지원이 그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뭐 이 관련해 가지고 세계 큰 센터 간의 어떤 협력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저희도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모여서 저희 사업단에서 어떤 형태로 지금 저희 사업 플랫폼을 활용하실 수 있게 할 것인가, 어떻게 같이 서로 도울 것인가를 갖다가 논의하는 자리를 조만간에 다시 한번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저희 그 KNP 플랫폼 9가지 플랫폼은 아까 좀 소개시켜드렸는데 사업단에서 디지털 치료기기 사업화 및 글로벌화 성과 제고를 위해서 뭔가 좀 이쪽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 좀 강조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6분 오늘 패널 그 토의자분 모두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것들이 좀 더 필요할까? 신채임 선생님부터. 예. 아까 이제 그 본부장님 발표 주실 때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특정 병원 중심이 아닌 이제 관련 임상학회가 참여하는 그런 이제 참여를 해서 개발을 유도하고 하셨는데 제가 되게 공감을 한 게 이럴 경우에 이제 장점이 이제 관련 임상 전문가들이 이제 특정 기술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라든지 개발 경위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를 강하게 형성을 하고 또 학회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은 개발 제품의 완성도라든지 임상 시험의 완성도가 높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결국 그 학회분들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소위원회 그리고 심평원 행정이라든지 이런 데 다 오시기 때문에 이미 인지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랑 인지하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 객관적인 지표로 한다고 해도 이게 다를 겁니다, 분명.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포지티브한 그런 이펙트가 분명히 나올 거라서 저는 되게 좋다고 공감을 했고 그래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많은 제품들이 특정 소수의 병원, 특정 소수의 전문가로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의사결정 테이블에 올라왔을 때 조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강하게 공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서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등재되지 못하면은 사실 지금은 쓸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기금도 말씀 주시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위회 그다음에 혁신도 말씀드렸고 이제 아울러서 이제 그 단장님께서 이제 범부처로 이제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니까 관련 부처에서 이제 시범 사업을 조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예산이라든지 또 다른 뭐 기금 형태로 그렇게 시범 사업을 하면 굳이 보험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국내 사용 실적이 있게 되면은 해외 진출이 조금 용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들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더 한 발짝 나가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금 플랫폼에서 주신 거는 처음부터 학회에서 이제 참석하신다는 건 굉장히 좋고요. 근데 그 다음에 보통 이 집중이 되는 거는 허가까지 일단 지금은 임상 시험까지에 보통 투자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지금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좋은 제품이 잘 만들어져서 시장을 선도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 이 시장이 좀 더 이건 되겠구나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구나라는 걸 보면 느낄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지금 사실 혁신의료 기술이라는 것도 있고 혁신의료 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역에서 혁신의료 기술 자체에서는 내카에서 평가를 또 하시고 거기서 연구 디자인과 이런 승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데서 하는 디자인보다도 일단 공신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절차를 밟아서 가는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그렇다면 어떤
저희가 지원을 한다는 입장에서 건보라는 거는 아무래도 편익이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게 과연 뭔가 패러다임을 변화할 것 같고 그런 건 있지만 사실 아직 정확한 이 가능할까라는 게 아직은 사실 주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1년 됐는데 아직 어떤 평가가 좀 더 나와 보면 우리한테도 좀 더 어떤 가능성을 준다거나 이게 있을 건데 아직까지 그런 평가까지는 없고 다들 그냥 주시하고 있는 좀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혁신의료 기술로 가는 부분에서의 일정 영역, 그다음에 거기서 일정 기간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연구를 지원을 해서 차라리 일부의 뭐 펀드로 지원을 한다라면 왜냐하면 범부처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4개 부처에서의 융합이고 가장 큰 펀드 체제시니까요. 거기를 좀 더 지원을 해주실 수 있다라면 분명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거고 건보 입장에서도 환자의 입장에서도 이런 기금이 좀 더 들어가고 부담을 줄이면서 한다라면 환자뿐만 아니라 가입자 이런 분들도 어느 정도에 동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간에 잠깐 그 말씀드리면은 수가와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뭐 혁신 수가 얘기가 사실은 그 전에 계속 논의가 됐었고요. R&D 사업단에서 수가 관련돼 가지고서는 인터피어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거는 사실은 뭐 별도의 펀드가 마련되지 않으면은 좀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장준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혁신 의료기기하고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지정이 된 이후에 베네핏이 없다라는 그런 지적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 사업단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 R&D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내년에도 한 23개 정도 지원을 하게 이제 임상시험 연구자 임상도 있고 시판후 임상도 있고 허가용 임상도 있고 합니다. 이게 이제 혁신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산점을 줘서 조금의 베네핏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장준호 부장님 말씀하신 내용 조금 더 논의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좀 더 해가지고 내년 프로그램에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계속 나눴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 다른 분 혹시 좀 저희 사업단에 바라시는 부장님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시면 그러면은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까 오전에는 한 17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온라인에서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질의해 오신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오늘 발표 자료를 조금 공유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의들이 있었는데 제가 발표하신 분들께 그 전부 다 허락을 받아서 허락을 해주시는 경우에 그거를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든지 아니면은 그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 몇 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혁신 의료기술, 뭐 AI 의료기기 등 관련해서 혁신 수가 뭐 비급여 뭐 관련해 가지고 여러 논의들이 사실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만약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면 어떤 일정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물어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장준호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혁신의료기술 관련해서 제도 자체는 뭐 19년에 도입이 됐고요. 근데 그 동안에 이제 이게 임상 시험에 대한 아무래도 승인도 받고 하다 보니까 아직 신청 자체는 많지 않고 그다음에 AI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 기술에 막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복지부와 함께 저희가 혁신의료기술 관련해서 어떻게 그러면 임시등재 상태에서 뭐 한시적 비급여든 아니면 선별급여든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거를 등재를 할 수 있을지 지금 사실 거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 전에 아무래도 저희가 어떤 좀 논의를 해서 일단 좀 이거를 사회적 논의 기구인 이제 건정심이나 이런 쪽에 좀 더 의사를 타진할 예정입니다. 그 후에 어느 정도의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심평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 관점에서 비용 효과성, 급여 적정성을 고려를 했을 때 R&D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대표적인 뭐 오늘 많은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사실 이거는 이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돈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제 효율을 올리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건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편의적 측면을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가 현재 치료와 비교했을 때 만약에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현재 치료와 병행해서 더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다든지 이런 걸 보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용적 측면에서는 일단 뭐 대체를 할 수 있다라면 사실 가장 좋겠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용 자체에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디지털 치료기기는 비용 자체는 굉장히 저렴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의 일부 가치 기반의 어떤 평가로 약간의 수가가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통은 정식 이제 등재가 될 때라고 생각은 됩니다. 아직은 식약처에서도 이제 권장하거나 미니멈으로 놓고 있는 기준은 이제 샴이나 이런 디지털 플라세보와의 비교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의료 비용에서의 절감을 보인다는 측면이 있다라면 거기서 좀 더 어떤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리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세계 연구기관 선생님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디지털 치료기기 지금 이제 많은 경험들을 이제 쌓아졌을 텐데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선진국도 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실제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제 생각에 10손가락 안 정도인 것 같고요. 그 10손가락 안이라고 하는 거는 에비던스를 충실하게 담고 있는 기업을 뜻합니다. 즉 논문을 한 3, 4년 전부터 꾸준히 내고 있고요. 가장 앞선 에비던스를 내고 있는 기업이 뭐 영국의 슬리피오라든지 미국의 그 리셋인데 얘네들은 지금 어떤 단계냐면 비용 효과 분석에 대한 논문을 올해 초에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DTA 통해서 미국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사용자들에 대한 허들은 통과했다 써봤으니까 그러고 보험자들에 대한 허들도 통과할 것 같다. 왜냐하면 비용 효과 논문은 그 미국 사보험자들이 요구하니까 그 마지막은 이제 의사에 대한 허들을 어떻게 통과할지들이 본인들이 이제 생각한다라는 거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을 비교해 보면 미국처럼 잘 만들고 있는 기업도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고 근데 이제 그 에비던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은 한 제 생각에 지금 제일 앞선 기업을 따라가려면 5년 정도의 갭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최근에 그 하버드대 MGH 병원 그에도 디지털 치료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랑 인터넷으로 이제 협의도 해보고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조금 다른 점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고 실제 기술 수준은 우리나라가 절대 못하지 않은데 이쪽은 우리는 앱 베이스로만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센서라든지 기계를 붙이는 걸 되게 더 훨씬 더 이렇게 굉장히 인커리지를 하더라고요. MIT라든지 그 스탠포드 실리콘밸리에서 특히 센서를 되게 중시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디지털 치료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그 범용성이 필요한데 그 기준에서는 센서가 거기에 붙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하는 쪽으로 우리가 만약에 디지털 치료기기를 계속 확장을 하려면은 이 기준을 조금 더 확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는데 당뇨를 측정해야 되잖아요, 몸에. 근데 그거를 측정하는 순간 디지털 치료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경우는 뭐 심박을 HIV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 기계가 범용성일 수가 없거든요. 특정 기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디지털 치료기기와 이런 어떤 메디컬 디바이스를 연계하는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제 지금 이것도 지원을 해주시고 또 그런 식의 어떤 모델도
좀 더 이렇게 크게 포함을 해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거기 미국에서도 하는 얘기가 비즈니스가 앱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잘. 하드웨어가 있어야지 거기서 그걸 팔아서 비즈니스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저는 오늘 그 저희 패널 토의 제목이 이제 사업화의 글로벌화잖아요. 예. 항상 이제 지금 플랫폼 관련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는 사실 국내 비즈니스와 글로벌 비즈니스가 전 따로 존재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GPT-3 같은 경우도 예, 무조건 꽂으면 이제 세계 반대편에 어떤 기술도 우리 플랫폼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우리 국내 서비스와 글로벌 서비스가 동시에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저는 게임미피케이션 그 게임 관련된 디지털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질문 주신 기술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 저희 한국의 게임 업체들이 기술력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아까 에비던스 말씀하셨는데 예, 그 관련된 어떤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그런 에비던스를 가지고 그 중간자들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시간과 로드가 걸리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얼마나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느냐 이제 그 문제가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플랫폼 얘기를 조금 잘못 알아들었네요. 하여튼 그 플랫폼이 사실은 그 이거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긴 분명히 부가적인 그 효과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도 좀 사실 이거는 뭐 개별 R&D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도 오늘 아마 또 하나의 숙제를 저희한테 던져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식약처에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 5개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시험 과제 관련해서 인허가 예정 시점이 어느 정도 될지 그거 물어보셨네요. 일단 글쎄요 제가 뭐 그걸 예측을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일단 19년도에 1차적으로 먼저 나갔던 제품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그쪽 연구진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번 달쯤에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그러니까 임상 시험이 마무리 단계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제품이 임상 시험을 끝내고 자료 정리하는 데 있어서 한 2년 정도, 1년 6개월 정도 예, 지금 이제 했다고 지금 생각되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환자 모집도 좀 쉽지 않았고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올해 나간 게 이제 나머지 한 4개 정도 제품이 연초부터 이제 나갔는데 그것도 예상대로 만약에 그런 순서대로 간다 그러면 최소한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좀 빠르면 뭐 내년 그러니까 1차에 했던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잘 됐다 그러면 빠르면 뭐 올해 허가 접수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올해 초에 나갔던 제품들은 내년쯤 되면 내년 하반기나 중하반기 되면 이제 인허가를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일단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 질문 들어온 것들 보게 되면 그 자료 공유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쭤보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자분들께 이제 확인을 하고 그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유튜브에 영상이 계속 올라와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자분들께 동의를 받아서 가능하다면은 계속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그 SAMD를 그 확정 임상 시 연구자 주도 임상 시험 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GMP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셨거든요. 확정 임상 시에는 무조건 GMP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답변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식약처에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탐색 임상으로 연구자 주도 임상 시험 계획 승인 신청 시 GMP 인증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예, 요거는 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오늘 플로어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 아니면은 오늘 토론하시는 분들께서 서로에게 질의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그 질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지요? 예. 예, 제가 시각처 강영규 팀장님께 하나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오늘 이제 슬라이드에서 원칙 그 26페이지 슬라이드인데 원칙 3에 실사용 증거를 통하여 지속적인 유효성 근거 마련 필요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실사용 증거 자체를 의무화하시는 개념인가요? 이게 사실 제가 조금 생각하는 건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냐면 실사용 증거라는 게 저희가 디지털 치료기기에 완전히 견고한 임상 시험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플렉서블한 관찰 연구, 프로스펙티브한 관찰 연구로 우리가 실사용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개념이 아직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네카에서 어떤 검증을 하시는 앞으로 절차가 또 있을 건데 그러면 이 실사용 식약처에서 하는 실사용 증거와 네카에서 보시는 개념이 어떻게 서로 조화롭게 갈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보게 됩니다. 이나와 씨, 제가 이제 그 발표한 자료 중에서 원칙 3번의 실사용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허가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현재 법적으로 디지털 치료기기를 무조건 실사용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품들이 지속적인 유효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그냥 개발해서 허가만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계속 이 제품을 사용하며 그리고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제품을 이제 항상 효과성 있도록 유지하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거기서 이제 언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카 쪽에서 하려고 하는 이제 부분이 솔직히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하고 있는 그 실사용 증거와 관련된 부분이 제가 수준은 뭐 어느 정도 수준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쪽으로 제가 이제 어떤 가이드를 주지는 않았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만 이제 언급을 해놓은 거고 네카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걸로 이제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뭐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얘기를 해가지고 제안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선생님. 네, 저는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이유경입니다. 오늘 그 발표해 주신 그 식약처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허가심사 방안에서 보면 작용 원리에 관한 자료로서 대한의학회에서 인정한 임상진료 지침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료기기가 의료행위로 사용이 되고 의료행위가 받아들여진 다음에 제너럴라이즈된 의료행위로 완전히 임플리멘테이션이 이미 끝난 상태가 임상진료 지침에 반영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금 이야기해야 하는 우리가 그 혁신의료 기술을 임상에 도입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해야 되는 어떤 시점과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한 가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좀 궁금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한의학회에서 인정한 임상진료 지침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정의인지. 왜냐하면 제가 대한의학회에서 임상진료 지침 평가 시스템 구축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반영해 주실지 저 초미의 관심이고요. 어떻게 반영해 주실지 정말 초미의 관심이고요. 그래서 그 세 번째는 임상진료 지침을 그렇게 활용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근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우려점이 있다라는 말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 근거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어떤 사이언티픽한 메소돌로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객관적인 그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를 주로 얘기하게 될 텐데 임상진료 지침의 경우에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의료기기 회사에서도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디자인이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근거 마련이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진료 지침에서는 객관적인 피어 리뷰드 저널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어떤 임상 경험을 공유하는 어떤 컨센서스 빌딩도 유효한 그 어떤 합의로 이제 잘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권고안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임상진료 지침과 근거를 연결하는 것은 조금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 한 가지 조금 더 전하고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네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제 할 때 그 제일 핵심적인 것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또 발표를 드렸는데 하나는 이 작용 기준이 뭐냐라는 부분을 항상 이제 그 근거가 뭐냐, 원리가 뭐냐라는 부분을 했고 그다음에 그 제품이 나중에 이제 이런 걸 이제 임상적인 효과가 있었냐 없냐 이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그 중에 이제 작용 원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근거를 저희가 임상진료 지침을 가져간 거는 글쎄 이게 디지털 치료기기가 이제 새로운 제품이 완전 뭐 예를 들어서 기존의 그 진료 지침에도 없던 뭐 그런 뭐 게임 형태로 뭔가를 해가지고 혁신적으로 뭔가 나왔다. 그러면 적용을 못할 수도 있죠. 기존에 뭐 게임 가지고 뭐 진료를 했다는 이런 뭐 내용도 없을 뿐더러 그럼 그런 것들은 디지털 치료기기가 안 되냐? 이제 그렇게 이제 접근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나올 건데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열거를 한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이제 편하게 우리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진료 임상진료 지침에 나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CBT 같은 인지행동 치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간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연계되면서 제품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없다 그러면 뭐 다른 저희가 이제 그 무조건 임상진료 지침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무슨 논문을 통해 가지고 나왔던 피어 리뷰 됐던 이런 자료를 가지고 또 근간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제가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저희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제안을 받았던 사항이고 이제 임상적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세 가지를 제가 가져간 거고요. 모르겠어요. 우려가 된다고 하시는 부분을 지금 제가 솔직히 지금 현재는 조금 이렇게 아직은 몸으로 좀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가 된다고 하게 되면 저희 쪽에서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좀 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좀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또 의견 주시면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누가 네. 답변이 이건 충분히 되었을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의학계와의 어떤 그 규제기관과의 소통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 포함해 가지고서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선결적으로 좀 풀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예. 예,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중앙대학교 강태구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디지털 치료기기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작은 돈보다는 큰 돈이 들어가고 계속 국가적인 세금보다는 민간 투자를 이제 유도를 해야 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제도 상태에서는 규제가 좀 불안정한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불안정한 규제 상태에서 투자가 자금이 들어오긴 조금 불안하거든요. 민간 투자 입장에서 혹시 민간 투자를 유치를 하거나 혹은 투자자들 혹은 투자 기관이나 투자 기업들의 좀 안정책이나 뭐 이런 걸 생각지 혹은 안전성이 지금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기관들이 이제 어떤 특정 기술이 이제 안전하다라는 것 갖다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런 말씀이셨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투자 기관들이 돈을 투입을 하거나 이럴 때 예. 현재는 좀 불안정하다고 되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이럴 때 그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규제를 이런 민간 투자 쪽을 생각하고 계셔서 만들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지 없으시면 없으셨다고 하셔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사업단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 지원금이 140억이고 예, 민간 매칭이 140억입니다. 원래 기준이. 예, 그래서 연구팀에서 나온 어떤 연구 성과나 IP 특허 지적재산권 이런 부분들을 기업이 상용화할수록 전부 다 기술 이전 사업화하는 곳으로 로드를 넘겨주기 때문에 이 사업팀 안에 이제 그 기술 사업화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로펌 그다음에 변리 법인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기업들이 굉장히 어떤 디지털 치료 기기의 어떤 시장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안정성이 확보됐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개인적인 또 기업마다의 이슈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은 어떤 국가에서 무엇을 해결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주도하는 그 어떤 그 목표 아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하면 그런 것들이 사업화로 결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예, 저희가 오히려 생각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사업 비즈니스의 성공은 이런 모험과 도전이 뒤따라야 나중에 또 예, 수익이 생기는 예, 비즈니스 구조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이제 저는 당연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뭐 디지털 치료기기만 아니라 사실은 뭐 모든 의료기기, 신규 의료기기 다 해당되는 그런 걱정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전원진 교수님 혹시 예. 제가 뭐 방금 정확하게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쪽에 관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환자한테 쓴다고 만들고 있지만은 의료기기가 되려면 일단은 GMP가 있고 거기 의료기기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의료기기 오퍼가 있어야 되고요. 구체적인 그게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의료기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있으니까 투자를 할 분들은 이분이 그런 기본적인 거를 잘 마일스톤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식약처 품목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품목 질의를 해서 이게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는 디지털 치료제 의료기기 2등급 딱 요게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안심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거기서 다 걸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의 어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밸리데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투자나 이런 걸 하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했지만은 사실은 이노베이티브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도 지금 뭐 정신과 의사로서 십몇 년 일을 했지만은 이 발표한 스타트업이 발표하는 것보다 이런 게 있나? 정말 정말 창의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그러니까 이쪽 업을 계속 하던 분들은 그런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끌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자격을 갖추게 도와주고 우리가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다른 공산품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의료기기 때문에 어쨌든 신규 상품들이 투자를 받고 시장 진출하려고 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되고 좀 투명하게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오픈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쪽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혁신성이 굉장히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 보수적인 이 그 의료 시장을 어떻게 진출하겠느냐,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할 것이냐, 또는 이제 타겟 시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목적 설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굉장히 그 비즈니스 관련된 순수한 비즈니스 관련된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의 혁신성에 더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레퍼런스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마치기 전에 부장님 혹시 오늘 하실 말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오늘 발표하고 포럼 패널 토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규제를 특성을 OECD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디맨드 드리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하고 컴플레인 드리븐 이 두 가지를 우리나라 규제의 특성이라고 했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그 관치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환경이라서 민간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는 규제나 법을 제정을 해서 해결해 보려는 그런 역사가 오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투자라든가 그 민간에서의 그 협력 이런 거가 민간이 잘 되고 있고 시장이 활성화되면 사실 정부가 관여할 필요가 거의 없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규제가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우리나라 정부나 민간에 이미 두텁게 깔려 있어서 그 이제 서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법과 규제 개선을 모서 먼저 찾더라 이런 이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포럼을 하게 된 것도 저희가 일단 이제 각 부처하고 사업단 이제 대표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여서 얘기함으로써 서로 소통 기회를 제공했다.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제 우리 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종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아까도 그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떤 소통과 협력 체계, 특히나 우리 같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새로운 것 갖다 많이 찾는 그런 분들이 많은 거기에 딱 적합한 게 의료기기 아닌가 싶고요. 근데 신생 어떤 특정 분야가 이제 굉장히 좀 붐업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규제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논의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그 전에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그때 이제 그 굉장히 좀 커지고 작아지고 하기는 했지만은 이 디지털 치료기기처럼 전 세계적으로 붐업되는 게 동시에 이제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이런 어떤 규제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소통을 하고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사업당 입장에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고민을 하고 이런 어떤 소통의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포럼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그 장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저희 사업단에서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의료기기들이 사업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이제 노력을 할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또 2차, 3차 계속 만들어질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포럼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